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까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혹시 이제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다시 보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 쌤이 온라인 E클래스에 쌤 이 영상 찍은 거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올리고 그걸 연동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쌤 이름 치면 검색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복습이 필요한 친구들은 그렇게 들어가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우리 교과서로 이제 페이지 30페이지가 되겠네요. 30페이지 써놨죠? 예, 뉴턴 운동체 3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뉴턴 운동체 3법칙은 무슨 법칙인지 1학년 때 우리가 간단히 공부를 했었죠. 무슨 법칙입니까? 예,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칠판을 딱 땡긴다 그러면 작용을 한 거죠. 선생님 손바닥이 칠판을 치는 행위, 이게 작용이면 즉각적으로 즉시 바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반작용은 뭐냐? 칠판이 선생님의 손을 치는 힘이 반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 반드시 어떤 힘을 가하면 그에 대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꼭 힘만을 다루는 법칙이긴 한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잘해주면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죠. 친구도 나한테 잘해주게 돼 있고, 내가 어떤 친구를 미워하면 그 친구도 나를 또 미워하는 이런 반작용도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한번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뉴턴 운동체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절대 한 물체에 일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물체에 분명한 행위를 해야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자, 작용 반작용 물체는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자, 이게 이제 뉴턴이 말한 제3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3가지가 있죠. 작용 반작용 법칙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에 일어납니다. 두 물체 사이에. 그리고 이때 즉각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나는 힘은 작용한 힘과 반작용의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같은 크기의 힘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요. 반대 방향. 이 3가지를 다 다뤄줘야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L을 들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L을 교과서 3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L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다 보니까 로켓이 어떻게 추진을 하냐면 가스를 분출하면서 추진을 해요. 가스를. 그래서 보통 이렇게 로켓을 그려보면 이렇게 가스를 분출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때 작용이 뭐냐? 자, 작용은 이렇게 가야겠죠. 로켓이 분물체를 차지하죠. 누구를? 이게 가스입니다. 로켓이고 로켓이 가스를 밀어내는 힘, 이게 이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작용이. 그러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 했죠. 반작용은
어떻게 보면 말 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되는 거 사실. 그래서 로켓이 가스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요. 아래쪽으로 분출하면 분출. 그럼 반작용이 일어나죠. 어떻게 하냐? 가스도 로켓을 밉니다. 이때 미는 힘의 크기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미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한다?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가스를 더 세게 뿜어낼수록 반작용도 더 크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아래로 뿜으면 로켓은 반대 방향 위로 갔기 때문에 로켓이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이게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이때 방향은 뭐다? 반대이다까지 써주면 좋을 것 같죠. 이게 작용 반작용이 한 예고, 또 한 가지 예가 더 있어요. 거북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지만 여기 거북이를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이제 수영을 쳐서 이제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거북이 손, 발입니다. 너무 좀 그러나요? 네. 자, 이제 거북이가 이쪽으로 가요. 가려면 헤엄을 어떻게 하냐? 물을 이렇게 뒤로 밀어야죠. 그러면 이 행위가 어떻게 되냐면 거북이 발이 물을 이렇게 밉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그러면 이 물은 가만히 있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했죠?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물은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 발이 어디로 물한테 힘을 받냐? 발이 물을 뒤로 미니까 물은 발을 앞으로 밉니다. 이때 두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더 세게 밀수록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거북이 발이 앞으로 물한테 힘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제로 작용과 반작용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써오면 됩니다. 써온 게 하나의 과제로 제시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고,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이런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자, 지구가 있는데 지구 위에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책상 위에 또 누가 있냐? 무엇이 있냐? 화분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네 가지 힘을 한번 거론하면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앞서 배웠던 힘의 평형의 관계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지구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구의 중력을 받죠. 중력이란 것은 지구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만유인력에.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분은 지구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 힘을 선생님이 F1이라고 하겠습니다. F1. 일단 쓸까요? F1. F는 뭐냐? 지구가 화분을 잡아 당기는 힘. 자, 좀 아래로 갔습니다. 지구가 화분을 잡아 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흔히 중력이라고 부르죠. 중력. 그래서 F1의 힘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화분은 가만히 있을까요? 금방 배웠죠. 가만히 못 있습니다.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분명히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면 이 반작용은 뭐냐? 지구가 화분을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반작용은 화분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화분이 지구를 방향은 반대 방향 잡아당기는 힘. 이 힘을 F2라고 하겠습니다. 두 힘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반작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F1의 반작용을 찾아내면 F2의 힘을 차지합니다. 자, 화분이 지구를 잡아 당기는 힘. 이게 반작용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힘. 그래서 F1과 F2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이 힘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F1 이거 뭐냐? 지구가 화분을 잡아당기는 힘이라 했어요. 이 힘 때문에 결국 화분이 누구를 누르냐면 책상을 누릅니다. 맞습니까? 이 힘 때문에 결국 화분이 책상을 눌러요. 이 힘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받아요, 힘을? 책상이 받죠? 책상이. 그래서 이것을 F3이라 하겠습니다. F3. F3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F3. F3은 뭐냐? 화분이 책상을 누르는 힘. 이게 F3이에요. 자, 분명히 화분이 책상한테 힘을 가했어요. 반작용 일어난다. 자,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책상도 화분을 밉니다. 어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밀어요. 자, 이것을 F4라고 했어요. F4. 그래서 이건 뭐냐? 책상이 화분을 받치는 힘. 자, F3과 반작용은 F4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면 누가 누구의 반작용이 있는가? 이 힘의 크기는 당연히 같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찾을 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F1과 같은 반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냐? F2를 반작용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F3과 F4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내시면 아주 잘한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잠깐 거론을 하면, 이 화분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그대로 멈춰 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배운 뭐의 개념이냐면 힘의 평형의 개념이에요.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 뭐였냐면 한 물체만 바라보는 게 힘의 평형이에요. 결국 이 F1과 F4의 힘의 크기는 결국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지구가 화분을 잡아당기는 힘이 F1이에요. 그 힘만큼 F3, 책상을 누르겠죠. 그러면 F1과 F3의 힘의 크기는 어차피 같아요. 그러면 이 힘의 크기가 같은데 반작용으로 F4가 일어났어요. 결국 우리가 뭐만 보냐? 지금 화분만 보겠습니다. 화분만 이렇게 쳐다보면 화분은 F1과 F4의 힘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결국 뭐하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관계냐면 힘의 평형 관계. 그래서 화분이 평형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분이 움직이지 않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평형은 한 물체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 힘의 크기를 힘을 찾아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F4와 같은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은 물어보면 F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지으면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작용 반작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지우고 오늘 또 배울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자세히 한번 쳐다보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쉬우니까 잘 보도록 하시고. 자, 이 오른쪽 문제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예제 문제인데 미리 그려놨습니다. 아직은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따가 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겠죠? 선생님 책을 잠깐 보면 우리 책 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3페이지. 자, 여기 제목은 운동량과 충격량.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우리가 이제 운동량의 개념과 충격량의 개념을 지금 또 공부할 텐데 한번 이게 또 두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서 문제도 잘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운동량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이라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양을 과학자들이 어떤 정량적인 수치상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물체가 운동할 수 있는 양이 맞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우리가 수식으로는 대문자 P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운동량 관계를 보면 이 운동량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냐면 질량이 클수록 우리가 M로 썼죠?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가 커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커다란 트럭이 있고, 자, 이렇게 커다란 트럭이 있고, 이 트럭이 뭐 이렇게 이쪽으로 10m/s로 간다. 근데 야가 무게가 1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톤. 자, 그런데 그 아래 이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은 속력 10m/s의 속력으로 달린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사람의 몸무게는 좀 뚱뚱한 친구라고 가정을 하면 100kg.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 이것을 이제 운동량의 크기가 누가 더 크냐 할 때 우리가 그 물체랑 사실 부딪혀 보면 운동량의 크기가 누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딪힐 수는 없고, 우리가 딱 봐도 어떤 게 더 아플까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아플까요? 똑같은 속도인데 이 트럭은 질량이 훨씬 크죠. 즉 질량이 클수록 운동할 수 있는 양이 그만큼 크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트럭이 속력이 더 빠르다 그러면 더 아프겠죠. 그러면 야가 운동량이 커서 그래요. 운동량이.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의 크기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 속도 개념. 사실 운동량은 방향이 있습니다. 누구 방향 같냐?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근데 물리학 원에서는 거의 어떤 것만 다루냐면 그 크기만을 다루니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운동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거의 간단히 여기서 A들이 바로 드려봅니다. 자, 이 친구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냐? 이 친구의 운동량의 크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로 물어볼 수 있겠죠. 우선 그 전에 단위를 정리하면 질량이죠. 이거 질량이라 했고, 질량의 단위가 뭡니까? 킬로그램. 킬로그램 곱하기 이거 속도죠. 속도의 단위는 미터/세컨드. 그래서 운동량은 단위가 따로 없고 이렇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세컨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의 운동량을 구해보면 운동량 P는 M 곱하기 V, 질량 곱하기 속도 해가지고 어차피 크기만 물어볼 거니까, 그래서 100kg짜리 친구가 10m/s로 뛰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1000kg 곱하기 m/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그래서 외우는 과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운동량의 간단한 정리고, 이제 충격량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격량. 자, 충격량은 이렇습니다. 대문자에. 충격량이 클수록 충격력이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사실 충격량과 충격력이라는 힘이죠. 이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룰 겁니다. 자, 충격량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이 I는 F 곱하기 T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F. 자, 여기서 충격량이 누가 충격량이냐? 이 I가 충격량이라 했죠. 자, 이 힘이 뭐냐? 이게 힘입니다. F, 힘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격력, 얼마의 충격을 받았냐? 이 힘, 이 충격력을 이 힘, F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T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충돌 시간이에요. 충돌 시간. 책에 보면 이제 충돌 시간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충돌 시간이 막 달려와서 부딪힐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어떤 시간이냐면 어떤 물체와 충돌을 했을 때 이게 접촉된 시간입니다. 접촉된 시간.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촉된 시간. 자, 이거에 의해서 충격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간단히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충격량이 크다는 건 뭐냐? 가한 힘이 그만큼 세면 충격량이 커져요. 그 다음 시간, 접촉된 충돌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충격량이 세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떼는데 이 딱 접촉했죠 지금? 이 접촉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 물체한테 충격량은 그만큼 더 많이 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충돌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충격량의 개념인데 좀 더 선생님이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있는데 이 계란을 떨어뜨릴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에서 자유낙하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야가 이제 어디에 이제 충돌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푹신푹신한 선생님이 1학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매트리스에 이렇게 떨어져 매트에. 그럼 어떻게 되냐? 이 계란이 여기서부터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똑같은 계란이 있는데 딱딱한 아스팔트에 떨어뜨립니다. 똑같은 높이에 떨어뜨리는데 야는 거의 다 깨지겠죠. 깨집니다. 이때 이제 매트에 떨어진 것과 아스팔트에 떨어진 것의 차이점을 보면 이 계란은 어차피 받는 힘은 똑같아요.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계란이 매트에 닿았다.
그러면 야가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 어떻게 보냐? 이렇게 후 매트리스는 푹신푹신하니까 이렇게 요만큼의 충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충돌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자,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 아스팔트는 딱딱해요.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여기는 긴데. 이 충돌 시간이 길어지면 이때 이 계란이 받는 충격력은 어떻게 되냐?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받을 때 공을 탁 바로 이렇게 캐치하면 손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받냐? 이렇게 손을 뒤로 빼면서 받습니다. 공하고 접촉된 시간,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충격량이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이 높이에 떨어졌을 때 야 가지고 있는 충격량이 100이다. 할 때 이 아스팔트는 예를 들어 접촉된 충돌 시간이 1초밖에 안 걸렸다. 그러면 이때 이 충격량은 얼마의 데이터가 나오냐면 100뉴턴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는데 이번에는 매트리스에 떨어뜨려서 이때 여기 접촉해서 충돌 시간을 이만큼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만큼 더 딜레이 시켰다. 즉 약간 2초 걸렸다고 예를 든다면 이때 충격량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얼마 곱해야 100 나옵니까? 50이죠. 50뉴턴의 충격의 힘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하게 작용하니까 안 깨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충격량의 개념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세웠고, 선생님 이걸 가지고 하나로 묶는 작업만 하고 예제 풀고 이번 시간 끝낼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떤 관계가 있냐,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칠판지를 던졌어요. 던지고 그러면 부딪혀서 이 물체가 칠판한테 가한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또 어렵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물체가 운동을 해서 운동량이 있겠죠. 운동하니까 M곱하 속도가 있으니까 M곱하기 V 부딪히고 나와요. 떨어져 나와. 속도는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될까? 더 줄어들죠. 그럼 운동량 크기가 변하죠. 이 운동량 크기가 변한 만큼 야한테 뭘 줬냐? 충격을 준 거예요. 운동량 크기를 가지고 운동량 크기의 변화를 가지고 얼마의 충격량을 가했냐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그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을 보면 우리가 뉴턴 제2법칙 배웠죠? F는 ma. 자, F는 ma 공식 갖다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가 뭐였냐? 가속도였죠? 가속도. 자, 여기서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 잘하고 있겠지만 가속도는 어떻게 구했냐?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 속도 변화.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면 이게 가속도 크기였습니다. 네, 기억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속도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 곱하기 a 대신에 t분의 v-v 제로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야를 좀 예쁘게 하겠습니다. t를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쪽 어떻게 되냐? f 곱하기 t가 되고 그 다음에 분배할 겁니다. 천천히 해보세요, 여러분들. mv 제로 이렇게 되겠죠. 끝났어요. 증명을. 오, 너무 간단히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1학년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FT 아일랜드 맞죠? 자, 충격량은 단위가 있었죠. 뭐 힘의 단위 뉴턴 곱하기 시간 세크죠. 세크. 자, FT 아일랜드 NS 윤지, MVP 이런 아마 FT 아일랜드하고 NS 윤지가 같이 공연하면 MVP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예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뭐냐? 이게 FT 아일랜드, I 충격량은 뭐랑 같냐? MVP 운동량입니다. 근데 이게 낮은 속도고 V0가 처음 속도죠.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으니까 이게 뭡니까? 낮은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변화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와 같습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너무도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너무 배운 것 중에서 충격량은 이렇게도 구하지만 이렇게 못 구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운동량 변화로 우리가 구합니다. 즉 어떤 물체가 충격을 준 양은 이 운동량의 변화, 얼마의 변화가 있냐? 변화죠. 속도가 변하니까 부딪히고 나오면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이 변화만큼이 충격을 가한 충격량의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예제 34쪽 예제를 하나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녹화 시간을 보고 왔어요. 녹화 시간을 보고 왔는데 현재 한 2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제는 아마 계약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게 아마 여러분들 교육부 발표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 계약하고 나서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자, 우선 페이지 34쪽에 있는 교과서 예제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축구공이 이렇게 축구공 축구공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10m/s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발로 축구공을 찼어요. 보니까 이렇게 발로 해가지고 이거 이게 발입니다. 네, 발로 빵 찹니다. 자, 빵 차가지고 이 축구공을 어떻게 운동을 변화시켰냐면 오른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이제 진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거죠. 빵 날라온 거 발로 빵 차서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때 이제 축구공의 질량을 선생님이 이제 이미 체계하고 좀 다르게 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축구공의 질량을 1kg이라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뭘 구하랬냐면 1번에서 이런 거 구하랬어요. 발이 축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여러분들 책 보고 수세 문제 안 씁니다. 자, 발이 축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 I 구라는 충격량의 크기. 발이 축구공에 또 얼마에 이렇게 충격량 가 있냐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 곱하기 시간 풀라 했는데 힘도 없고 시간도 안 나와. 와, 이거 어떻게 풀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배운 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자,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와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로 우리가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운동량 변화라는 것은 MVP 운동량.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하냐? 사실 운동량은 뭐의 개념이냐면 속도의 개념입니다. 속도라는 것은 속력과 차이점이 있었죠. 뭐가 있다? 방향이 있다. 이거 하나도 개념한 거 아니죠?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우리가 따져줘요. 그래. 이거 할 때는 방향을 따져줘야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따져주면 자, 우리가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 왼쪽을 진행할 때는 마이너스 놓습니다. 그래서 속도 집어넣을 때 야가 오른쪽 하면 플러스 10, 야는 왼쪽으로 가죠. 이 축구공은 차고 나서 그럼 마이너스 5 이렇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1kg짜리 축구공이 이게 나중입니까? 이게 나중입니까? 이게 나중이죠? 처음 왔어요. 나중에 일어난 행위죠. 그럼 나중 속도는 5인데 여기다 조심하라 했죠. 어떻게 집어넣는다? 이 축구공은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다. 자, 이 마이너스 5 집어넣는 거 방향의 개념, 방향을 집어넣는 겁니다. 빼기. 이 축구공은 1kg짜리니까 처음은 어느 쪽 왔어요? 오른쪽. 그래서 처음 속도는 얼마? 플러스 10이죠? 오른쪽 왔으니까.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입니다. 합치면 마이너스 15겠죠. 15. 자,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데. 선생님이 사실 이제 이걸 이제 풀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 마이너스 방향이죠. 축구공한테 간 충격량의 방향입니다. 딱 봐도 어느 쪽이에요? 이쪽하고 이쪽 왼쪽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나온 거고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크기는 얼마입니까? 15 뉴턴 곱하기 세크. 이게 충격량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 풀어봤으니 여러분들 이제 잘 하실 거라는 생각 되지고 그려지고 그 다음에 아래 2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니 자, 2번에는 뭐 구하랬냐? 발과 축구공에 접촉한 시간 우리가 t로 쓰죠. 이게 몇 초라면 0.6초 걸렸답니다. 즉 축구공과 발이 접촉한 시간 뭐 말한 거예요? 충돌 시간 말한 거예요. 접촉된 시간. 이게 0.6초 걸렸답니다. 0.6초 걸렸다고 하면 이때 발이 축구공에게 선생님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축구공에 가한
평균 힘.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선생님 또 F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질량 나오고 가속도 나오면 이건 F는 mA랑 분수 풀면 된다 했죠. 이게 힘 나오고 시간 나오면 FT예요. FT 알려요. 충격량 문제입니다. 거의.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 발이 축구공의 강한 평균이 이 강한 충격력을 구하라는 문제죠. 시간 나왔으니까 FT 문제네. FT는 문제네. FT 아일랜드 충격량 문제네. 근데 충격량에서는 뭘 반드시 알아야냐면 금방 여기 선생님 주는 거 기억나죠? 제일 중요한 거. 충격량은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무엇도 있다? 운동량 변화로도 구할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낮은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이걸로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번 시간을 완벽히 소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과학 충격량 우리가 구해봤죠. 얼마입니까? 15입니다. 15.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서 구해보면 이때 충격량 얼마냐?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했었고, 이때 우리가 뭐 이게 할 것도 없어. 사실 이미 다 구해서 이게 마이너스 15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 평균이 F9라는 거죠. F. 이때 접촉 시간 얼마입니까? 0.1초죠. 그래서 이때 F 구하고 싶어. 이때 시간 얼마 걸린 거예요? 0.1초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강한 평균이 F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F는 얼마 나오냐? 자, 이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곱하면 150이겠죠. 150. 근데 마이너스 나오죠? 150 뉴턴.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쓸 수 있으면 충격량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 마이너스의 의미 금방 말했죠. 이거는 뭡니까? 힘의 크기를 구하라 했다면 그것은 150N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는 무슨 쪽이다? 왼쪽으로 가있다. 힘을 왼쪽, 마이너스 방향 왼쪽으로 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구하라면 150N만 쓰면 되는 거고, 이것은 왼쪽으로 150N의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습량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여기서 중간에 또 끊습니다. 사실 저번 시간에도 2법칙하고 3법칙하고 묶어서 하려다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제공한 시간은 보통 이제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데, 사실 이제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 갖다 이 예제까지 푸는데 걸린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계약을 하면 선생님이 거기서부터 진행할 테니까 우선 오늘 이 개념까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학교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4쪽 예제까지 풀었고, 여러분들한테 딱히 이제 과제는 오늘 앞전에 수업 시간 중간에 들었던 그 작용 반작용 찾는 거 있죠? 그것만 간단히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곧 만날 날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만나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